마오쩌둥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을 달립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주석으로서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위상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책과 독선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로 인한 사망자 수가 7천만에서 8천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마오쩌둥은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인물이 됩니다. 그는 또 북한에 수십만 중공군을 보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의 아버지로 평가받고 있어서 그를 비판하는 건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에 대한 자료 대부분을 중국 당국이 관리하거나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장윤과 그녀의 남편인 존 헐리데이가 마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라는 마오쩌둥의 일대기를 발표했습니다. 1952년 중국에서 태어난 장윤은 문화 대혁명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서전인 대륙의 딸을 발표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 책은 출판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인 2005년 장윤은 남편 존 헐리데이와 함께 마오쩌둥의 일대기를 썼습니다. 장윤과 존 헐리데이는 마오쩌둥의 일대기를 준비한 10년 동안 마오쩌둥을 지켜본 수백 명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여러 중국인의 회고록과 최근에야 공개된 중국과 소련의 비밀 문서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취합한 여러 정보를 통해서 이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마오쩌둥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게 된 과정과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알려진 대장정이 사실 사기였다는 것, 그리고 스탈린과의 비밀 거래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유럽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수많은 호평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호평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정보가 출처가 불분명하고 가끔 추론을 기반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렸다는 비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10년간 현장을 누비면서 조사하는 동안 학자들은 단지 우리에게 익숙한 통념을 대변할 뿐이다. 이 영상에서는 장윤과 존 헐리데이가 쓴 마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과 줄리아 로베리 쓴 전 세계를 휩쓴 역사, 마오주의를 주로 참고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마오쩌둥의 비공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오쩌둥은 1893년 12월 26일 중국 후난성 사오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사오산은 아직 호랑이가 어슬렁거리고 있을 정도로 깡촌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마오쩌둥 집안은 조상 대대로 50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아버지 마오이창은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았던 아버지는 빠르게 재산을 모아 분홍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마오쩌둥은 유복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8살이 되자 아버지는 그를 서당으로 보내서 글을 배우게 했습니다. 마오는 지독한 독서광으로 알려졌는데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좋아했던 것과는 별개로 마오쩌둥은 문제아였습니다. 그는 고집이 세서 자주 스승에게 반항했고 그가 다녔던 4군데의 서당에서 모두 쫓겨났습니다. 마오쩌둥은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농사일과 장부를 정리하는 걸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최대한 일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매를 들면서까지 아들을 엄하게 키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마오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평생을 갔다는 겁니다. 1968년 대규모 숙청과 고문이 있었을 때 마오쩌둥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었으면 그도 함께 고문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아버지가 손님들 앞에서 마오가 게으르고 쓸모없는 놈이라면서 흉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오는 아버지에게 욕을 퍼붓고는 연못가로 도망쳤습니다. 아버지가 뒤따라오자 그는 더 가까이 오며 연못에 뛰어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이 걱정된 아버지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마오는 이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노인들은 아들을 잃는 걸 겁내지. 나는 그 약점을 이용해 승리한 거야. 하지만 그는 어머니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성품이 온화해서 한 번도 그를 혼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마오쩌둥은 그 누구보다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1908년 14살이었던 마오쩌둥은 아버지의 강요로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하면 철이 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오는 자신보다 4살이나 많은 아내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마오쩌둥은 1946년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에드거 스노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첫 번째 아내를 아내로 생각한 적이 없으며 같이 산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라고 불렸던 이 불쌍한 여인은 마오와 결혼한 지 겨우 1년 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중국은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청나라의 오랜 통치가 끝나면서 중국은 고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격동기에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몰락을 가져온 건 유럽 열강과 일본이었습니다. 이들의 침략에 속수무책이었던 중국에서는 근대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구시대적 세계관에 빠져 있었던 청나라의 몰락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 시험이 철폐됐고 마오쩌둥이 살고 있던 후난성에만 100개가 넘는 신식 학교가 설립됐습니다. 마오쩌둥도 아버지를 졸라서 인근에 새로 생긴 신식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만약 그대로 고향에 남는다면 그도 아버지처럼 평생을 농부로 살 게 분명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그는 처음으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유럽과 미국 등 바깥 세상에 대해서 배웠고 나폴레옹과 표트르 대제 그리고 링컨에 대한 전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인 1911년 그는 후난성의 성도인 창사시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마오쩌둥은 처음으로 고향을 벗어나게 됩니다. 당시 창사시는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었고 외국인과 선교사들이 몰려들면서 빠르게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오는 이때 처음으로 신문을 읽었고 구시대의 유물이었던 변발을 잘라버렸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1912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가 폐위되면서 청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1916년 권력을 잡은 위안스카이가 죽자 중국의 여러 지방에서는 크고 작은 군벌들이 난립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또다시 대혼란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를 군벌시대라 부릅니다. 1913년 19살이 된 마오쩌둥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사범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다양한 사상을 접하게 되는데 공산주의를 처음 접한 것도 이 학교에서였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농촌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농민들은 천성이 무력하다. 그들은 위선을 숭배하고 노예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함께 여행했던 친구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이때 당나라와 송나라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시를 모두 태워버리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것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마오쩌둥은 몇십 년 뒤에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뜻을 이루게 됩니다. 1917년 아직 학생이었던 마오는 19세기 독일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파울젠에 대한 논평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것이 도덕적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도덕을 꼭 다른 사람과 연관지을 필요는 없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도덕은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물론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윤리나 책임감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마오쩌둥은 또 전쟁과 파괴를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하늘과 땅이 있는 한 항상 있을 것이다. 평화와 평등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평화가 지속되는 것은 인간에게는 큰 고통이다.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항상 전쟁이 이어지고 큰 사건이 일어날 때를 가장 재밌어한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지루할 뿐이다. 인간의 본성은 갑작스럽고 빠른 변화를 사랑한다. 중국도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 새로운 중국이 탄생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대다수의 사람이 전쟁으로 끔찍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 이때 그가 했던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살이었던 그는 아직 아무런 힘이 없는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1918년 사범학교를 졸업한 마오는 수도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방 하나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잠을 자야 했고 제대로 된 일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마오는 베이징을 떠나서 다시 창사시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초등학교 역사 선생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이때 마오를 절대 옷을 갈아입지 않는 꾀지지한 모습으로 기억했습니다. 마오는 또 더울 때면 상의를 벗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항의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사시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오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참을 수 없으니 차라리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기억하겠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때도 마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20년 그의 아버지 마오이창도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오이창은 죽기 전에 아들을 몹시 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끝내 아버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해서였는지 마오쩌둥은 여성의 독립과 남녀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의 사상은 일반적인 여성 인권 운동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남녀 평등은 여자도 남자만큼이나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일하지 못할 걸 대비해서 미리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마오는 학생 운동에 참여했고 잡지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진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감히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의심하고 감히 사용하지 못했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많은 인물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중국 공산당의 초기 서기였던 천두슈도 있었습니다. 이때 천두슈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공산당을 창당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소련은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는데 깊이 개입했습니다. 1919년 소련은 세계 각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공산당을 뜻하는 코민테른을 창설했습니다. 소련 코민테른의 도움으로 중국 상하이에 중국 공산당이 조직됐고 천두슈가 총서기에 취임하게 됩니다. 마오를 만났을 때 천두슈는 공산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막바지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마오는 아직 공산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천두슈를 만남으로써 공산당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천두슈는 마오에게 창사로 가서 주로 공산주의 서적을 파는 서점을 열게 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이제 막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러시아에 큰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공산주의에 관련된 책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얼마 후 그에게 후난성의 젊은이들을 공산당원으로 모집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마오쩌둥은 자이반 타이반으로 공산주의자가 되어갔습니다. 마오에게는 프랑스에 유학 중이던 샤오유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샤오유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면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교육을 통한 온건한 혁명을 지지해. 우리는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이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 하지만 마오쩌둥은 그의 친구가 말한 온건한 혁명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공산주의를 열렬히 지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글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 인간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공산주의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마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학교의 교장이 됐고 1920년에는 양카이후라는 여자와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27이었습니다. 양카이후는 마오쩌둥의 스승이었던 양창지의 딸로 당시로서는 드물게 신식교육을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양카이후는 마오쩌둥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오는 결혼한 직후에 두 번이나 바람을 폈습니다. 양카이후는 이 사실을 눈치채고도 남편의 불륜을 눈감아줬다고 합니다. 1921년 소련은 니콜스키와 마링이라는 두 요원을 중국 상하이로 파견했습니다. 니콜스키와 마링은 중국 전역에 흩어진 공산당원을 모아서 상하이에서 당대회를 소집하려고 했습니다. 당대회에 초대받은 당원 중에는 마오쩌둥도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초대장과 함께 여행 경비로 쓸 200위안을 받았습니다. 200위안은 당시 기준으로 약 2년치의 연봉에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이 돈은 러시아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공산당의 첫 번째 당 대회가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당 대회는 회의라기보다는 소련의 두 요원이 일방적으로 지령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실제로 소련은 중국 공산당을 코민테른의 한 분파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항의가 있었지만 소련이 돈줄을 쥐고 있던 상황이어서 결정권은 결국 소련에 있었습니다. 총석이었던 천두슈도 이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돈을 받으면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조직되던 1921년 10월에서 1922년 6월까지 총 17,655위안이 쓰였는데
그 중에서 94%가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천두시와는 다르게 마오쩌둥은 러시아 돈을 받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마오는 학교의 교장으로 일하면서 간간히 잡지에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겨우 입에 풀칠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돈을 벌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오가 후난성의 당 대표로 임명되자 소련은 그에게 매달 170위안을 지급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번에 학교를 그만뒀고 하인이 딸린 대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로서 마오쩌둥은 큰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임무는 그 지역에 당원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오는 전혀 열의가 없어서 처음 얼마가는 그의 친구와 서점 직원, 그리고 그의 가족이 유일한 당원이었습니다. 마오의 또 다른 임무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동자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1921년 12월, 마오는 딱 한 번 광부들의 요청으로 광산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더니 딴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는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의 공산당 본부에는 광부들에게 완전히 질려버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듬해인 1922년 창사에서 거의 3천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창사시의 관리는 주모자 2명을 체포해서 처형했습니다. 이후에 누군가가 관리에게 왜 그때 마오쩌둥을 체포하지 않았는지를 묻자 당시에는 마오가 큰 위협이 아니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의 무능력이 오히려 그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오가 일부러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행동을 자제한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오가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그는 1922년에 있었던 두 번째 당 대회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가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 공산당의 신임을 잃는다면 그동안 풍족한 삶을 누리게 했던 자금도 끊길 게 분명했습니다. 그제야 마오는 부지런히 당원을 모집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23년, 소련은 중국 공산당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민당에 합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생겨난 공산당과는 다르게 국민당은 이미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국민당을 창설한 순원은 군벌들이 난립하는 난세를 정리하고 중국을 통일한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더 많은 자금과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련이 도움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통일하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순원의 국민당을 도와서 중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순원은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군수물자를 원조받는 대신에 공산당과 연합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소련의 코민테른이 공산당에게 국민당과 합세하라고 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국민당이 소련의 방침에 따르게끔 감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산당은 훨씬 더 큰 국민당을 조정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이것이 제1차 국공합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향이 전혀 다른 국민당과 합세하라는 명령은 대부분의 공산당원으로부터 큰 반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오쩌둥이 등장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마오는 빠르게 국민당에 입당했습니다. 사실 마오는 출세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공산당을 버리고 국민당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의 즉각적인 행동은 소련의 요원이었던 마링이 보기에는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으로 보였습니다. 마링의 신임을 얻은 마오는 곧바로 당의 핵심이 됐습니다. 총서기인 천두쇼의 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소련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국민당의 근거지인 광저우로 군수품과 자금이 들어왔고 군사학교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입김 덕분에 수많은 공산당원들이 국민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차지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제 공산당뿐 아니라 국민당 내에서도 중요 직책에 임명됐습니다. 그렇게 마오는 아직 젊은 나이에 출세가도를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 있을수록 비판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마오는 공산당보다는 국민당의 일에 더 열심이어서 공산당원들로부터 큰 원성을 샀습니다. 게다가 그는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소련의 요원이었던 세르게이 달리는 마오쩌둥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 예를 들어 그는 국민당이 노동자를 위한 당이며 코민테른의 한 분파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당에서 일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를 대신해 다른 인물을 임명하도록 당에 요구했다. 결국 세르게이 달린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마오가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인 1925년 2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마오는 고향 사오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그리고 그가 공산당보다는 국민당에 더 협조적이었다는 사실은 오늘날까지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마오는 그 후 8개월간을 사오산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뒤 그가 정계로 복귀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25년 3월, 순원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순원의 뒤를 이어 누가 후계자가 될지를 놓고 권력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소련의 고문인 미하일 보로딘의 지지를 얻은 왕징웨이가 국민당의 주석이 됐습니다. 왕징웨이는 국민당 내에서 좌파로 통했습니다. 왕징웨이는 또 마오쩌둥과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왕징웨이는 상하이에서 마오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둘이 친해졌다고 합니다. 기회를 포착한 마오는 무작정 광저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왕징웨이와의 인맥을 이용해서 국민당의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버린 공산당보다는 복잡한 사상 검증이 없는 국민당에서 출세를 노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26년, 왕징웨이는 마오쩌둥을 농민운동위원회의 창립 멤버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국민당은 북벌을 시작해서 후난성을 포함한 북쪽의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소련의 조언에 따라 국민당은 새로 차지한 지역에서 공산주의 농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난하고 억눌렸던 농민들이 부자를 공격하면서 후난성 전역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마오쩌둥은 32일간 후난성의 농촌을 시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그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자기 안에 있던 폭력적인 성향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농촌을 시찰하면서 농민들이 부자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누가 부자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땅이나 재산이 있으면 희생자가 됐습니다. 농민들을 지켜본 마오쩌둥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희를 느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마오쩌둥은 폭도로 변한 농민들을 말리는 대신에 오히려 이들을 부추겼습니다. 농민들이 어떤 사람을 끌고 와서 그를 죽일지를 묻자 마오는 한두 명이 맞아 죽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을 매료시킨 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과 짜릿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오쩌둥을 소련의 코민테른이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했지만 공산주의자로서의 기질은 훌륭하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결국 1927년 마오는 다시 공산당의 중앙위원회에 복직됐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의 과도한 잔혹 행위는 국민당 내에서 큰 반감을 샀습니다. 특히 후난성 출신의 장교들은 그들의 가족마저 체포되고 학대받았다는 소식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당원들은 소련과 공산당에 협력하는 것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 내부에는 이미 소수의 공산당원뿐 아니라 수많은 첩자까지 침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1927년 4월 베이징 당국이 소련 공관을 급습해 다량의 서류를 압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스크바가 베이징 정부를 전복하고 그들의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려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자 국민당도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만약 국민당이 가만히 있는다면 국민당이 소련에 꼭두각시로 보일 게 분명했습니다. 4월 12일 국민당군의 총사령관 장제스는 공산당을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소련이 보낸 보로딘을 포함한 193명의 공산당원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명단에는 마오쩌둥도 포함됐습니다. 장제스는 일본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소련은 때 장제스를 좌익 성향으로 봐서 그를 소련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에 머문 3개월 동안 그는 소련에 반감을 갖게 됩니다. 특히 중국을 여러 계급으로 나누고 서로 싸우게 한다는 모스크바의 계획에 깊은 혐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돌아온 장제스는 곧바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로딘은 장제스가 소련에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제스는 은밀히 공산당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베이징에서 소련의 문건이 공개되자 장제스가 마침내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하이의 공산당 본부를 급습해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산당 지도부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상하이의 공산당 본부는
숨어서 비밀리에 활동하게 됩니다. 장제스가 행동에 나서자 우한에 있던 왕징웨이는 공산당과의 관계를 끊고 장제스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장제스가 국민당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공산당 숙청이 한창이던 이때 마오쩌둥은 우한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산당과 국민당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지를 놓고 갈림길에 섰습니다. 마오는 이번에도 왕징웨이와의 인맥을 이용해서 위기에서 벗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운동에서의 잔혹 행위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왕징웨이는 후난성에서 일어난 잔악행위의 책임을 마오쩌둥과 공산당원들에게 모두 덮어씌웠습니다. 게다가 마오쩌둥은 이미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어서 이제 마오는 도망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의 말까지 수만 명의 공산주의자들이 학살됐다고 합니다. 장제스가 공산당과 결별하던 무렵 스탈린이 소련의 1인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소련의 원래 계획은 공산당이 국민당 내부로 침투해서 국민당을 전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이 공산당을 몰아내자 모스크바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이제 스탈린은 중국 공산당에 군대를 조직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공산당 부대를 남해안으로 이동시켜서 소련에서 수송된 무기를 공급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또 다른 지시는 후난성과 인접한 세 개의 성에서 농민 봉기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산당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대는 장시성 난창에 있는 약 2만의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켜서 국민당군에서 끌고 나온 부대였습니다. 반란을 주도한 인물은 저우언라이였습니다. 저우언라이는 부대를 이끌고 남쪽의 해안 도시인 산터우로 향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오쩌둥은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오쩌둥은 공산당에 속했지만 아직 그의 능력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당의 주요 직책에서 해임된 적도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가장 좋은 방법은 군을 지휘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만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독단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오는 저우언라이의 부대를 낚아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오는 먼저 공산당 지도부에 후난성 남부에서 농민 봉기를 일으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우언라이의 부대가 해안으로 가는 길에 자기를 도우러 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오의 꿍꿍이를 몰랐던 공산당 본부는 이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저우언라이의 반란군은 너무 지쳐있어서 후난성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오는 농민 봉기를 일으키는 대신에 창사시를 공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오쩌둥의 계획은 적중했습니다. 창사시 주변에는 수천 명의 공산당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부대의 지휘를 마오쩌둥이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오쩌둥은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오의 진짜 목적은 창사시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유괴하는 것이었습니다. 9월 11일 부대가 창사시를 공격했을 때 마오쩌둥은 부대와 함께하지 않고 창사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원자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창사에서 심각한 패배를 당하자 마오는 그들에게 진군을 포기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마오는 군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오는 약 1500명의 부대원을 이끌고 남쪽의 진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로가 없어서 진입이 어려웠고 당국의 통제에 벗어나 있어서 마오가 기지를 건설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진강산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도망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강산에 도착했을 때 마오쩌둥 휘하에 남은 병력은 단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34이었습니다.